주작봉 마루에 있는 대성산 혁명열사릉에는 항일의 요투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혁명열사릉을 찾는 사람들은 사랑도 가정도 뒤에 두고 오직 혁명을 위해 한 목숨 다 바쳐 싸운 여투사들의 반신상 앞에서 쉬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와서 이 요투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주작봉 마루에서 용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이 한 명 한 명이 요투사들을 이들을 떠나서 정말 오늘의 행복을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리계순 동지 반상 앞에 서고 보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달비에 대한 생각입니다. 달비.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자기 목숨처럼 귀중히 여겼다는 달비. 이 달비와 더불어 얼마나 고귀한 생을 빛내인 리계순 동지인가. 그의 생을 돌이켜보느라니 언젠가 만났던 리계순 동지의 조카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저희 고모에 대해서 추억할 수 있는 것이란 오직 달비뿐입니다. 저희 고모의 형제는 8이었습니다. 마디가 리지춘 큰아버지, 둘째가 리계순 고모, 저희 아버지는 7째였습니다. 길림사범학교에서 혁명활동에 참가하고 있던 이제 큰아버지가 고향인 그 하령현에 다시 돌아와서 공청 지하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가 반역자의 밀거로 이제 회의하던 중 그 6명의 그 공청원 조직성원들이 다 이들에게 체포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적들은 온 마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일 끌어다 제일 앞에다 앉혀놓고 호승줄을 묶은 채로 장작개비를 쌓아놓은 그 위에 올려 세우고 총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이제 성차지 않아서 그 장작더미에 기름을 이제 부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야성 만행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제일 앞에 앉아서 그걸 할아버지 할머니를 머리도 숙이지 못하게 돌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총칼로 목 밑에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마지막까지 시체가 다 불타 재가 될 때까지 보게 만든 이렇게 악착한 외놈들의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입술을 깨물고 씹었는지 입술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 이후에도 이 입술이 피가 다시 살아나지 못해서 새까만 채로 한 생을 그저 보낼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외놈들의 이 악착성과 이 소식이 저희 고모가 그때 다른 지방에 나가서 혁명 조직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머리채를 잘라서 달비를 놓고 그 옆에 이제 편지로 어머니, 제가 집을 떠난 후 오빠마저 세상을 떠났다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수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머니께 저의 다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 곁에 가지 못하더라도 나를 보듯이 이 다리를 보십시오.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부디 몸성이 계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 달비를 깊이 간수하고 있다가 고모의 딸이 망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전 딸도 다 컸는데 어머니의 달비를 딸에게 넘겨줘야 한다 하면서
딸에게 이제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달비가 바로 조선혁명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달비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사연 깊은 달비였습니다. 달비에 빗긴 뉘어투사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심취될수록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달비였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여성이었는가? 10대의 어린 나이에 투쟁에 나선 리계순 동지는 혁명에 대한 감수력과 지혜가 남달리 높아 대중의 신망을 받았습니다. 1933년 오랑천에서 조기대에 입대한 리계순 동지는 그해 여름 룡정시내에 들어가 지하공작 임무를 수행할 때 대한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국수집 잡부로 들어갔던 리계순 동지는 점차 지하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편리한 국수 배달원의 자리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수 그릇이 담긴 목판을 이고 시내에 나갔던 그는 마주오는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국수 그릇을 깨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힘들게 땄던 배달원의 자리를 떼우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우리들에게 함께 싸우던 항일의 요투사들이 투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일혁명투사 리계순 동지가 영종시에 나가서 국수 배달원을 하면서 혁명 임무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계순 동지는 국수집에서 쫓겨난 그날 강가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목판에다가 돌멩이를 올려놓고 징검다리를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국수집 책임자가 저렇게 책임성이 높은 여자를 다시 써야 되겠구나 해서 리계순 동지는 그 이튿날로 다시 국수 배달원으로 들어가서 지하공작 임무에 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혁명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안고 조직에서 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리계순 동지는 1933년 말부터 안도현 초창주에서 투쟁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 초창주 인민들은 참으로 간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전적지 탑사단의 한 성원으로 초창주를 찾았던 항일혁명 투사 박영순 동지는 그때를 두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시 일제에 거듭되는 토벌로 해서 초창전은 모든 것이 불타고 유격군 고지 인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으며 나중에는 풀을 뜯을 기운조차 없어서 손에 풀을 쥔 채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리계순 동무는 만삭이 된 몸이었지만 자기 자신과 태어날 새 생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격구 인민들을 생각해서 불타버린 산들을 뛰어다니면서 산나물과 풀뿌리를 뜯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계순 동지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겹쳤습니다. 당시 화령연당 서기로 있던 혁명 전우이며 동지인 남편 김일환이 종파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민생단이라는 억울한 무명을 쓰고 희생된 데다가 그 자신에게도 민생단 혐의가 들씌워졌던 것입니다. 리계순 동지의 남편인 김일환 동지는 최후를 앞두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살기를 원하여 적에게 투항하여 변절한다면 혁명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면 혁명을 배반한 나의 죄악은 청추만대에 씻을 수 없게 될 것이요. 살아도 신념을 지켜 싸우고 죽을 때도 신념을 베고 죽어야 한다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는 리계순 동지가 모진 아픔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인 1936년 여름 어느 날 리계순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리계순 동지에게는 늙은 시어머니와 2살 잡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주부이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였던 리계순 동지. 하지만 가정이냐 혁명이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슴없이 혁명을 택한 그였습니다. 이제는 딸과 사랑하는 딸과 헤어져야 한다. 헤어지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 핏덩이와 어떻게 개수는 흠칫했다. 올겨울의 정오기를 와라 끼워놨다. 리계순 동지와 딸의 이별이 얼마나 눈물겨웠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2살밖에 안 된 어린애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질을 치고 시어머니도 울지 리계순 자신도 아이가 불쌍해서 몇 번이고 되돌아가서는 부둥켜 안고 흐느끼지. 그러니 그 이별이 왜 눈물겹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회고하셨겠습니까? 이처럼 리계순 동지는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이겨내며 혁명의 총을 잡은 여투사였습니다. 그 후 조선민 혁명군 주력 부대에 입대한 그는 재봉대와 장식대에서 언제나 맡겨진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1937년 12월 어느 날 리계순 동지는 불의에 쳐들어온 적들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다가 놈들에게 체포되게 됐습니다. 통일무장투쟁 전적지들에 대한 취재 촬영을 위해서 그 장백현의 어느 한 고장을 찾았을 때 거기에는 그 리계순 동지의 최후를 그 직접 목격한 이런 노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도 있지만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원장이었던 최영빈 선생은 그 리계순 동지를 체포한 놈들이 그를 그 전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악착한 고문과 회유와 기만 술책에 매달렸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놈들의 술책을 간파한 리계순 동지는 놈들에게 그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장날이었는데 일제 교형리들에게 리계순 동지는 군중들을 다 모여넣어라. 그럼 내가 네놈들이 오가는 대로 연설을 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그때 리계순 동지는 이 군중들 앞에서 놈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은 승리하고 우리 조국이 해방될 날은 멀지 않아 반드시 온다는 것.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악에 바친 놈들이 리계순 동지를 이제 끌어내려서 그를 끌고 다음 그 경찰서로 총살하려 가다가 그 후에 이제 리수구거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리수구거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 배나무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 나무가 바로 그 비슬나무인데 이 나무에 리계순 동지를 묶어놓고 총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와 만난 사람들은 리계순 동지가 희생된 이 비슬나무를 가리켜서 이호장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이용나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일제놈들과 맞서 싸우고 조국을 찾기 위해서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서 그 억세게 싸운 조선의 그런 그 리계순이라는 그 용투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의 길에 남편을 잃고 일점 혈육인 딸마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혁명의 길에 나선 녀투사. 한때 명성을 날리다가 중도에 불미스럽게 한 생을 마치는 사람보다 리계순이나 최이숙처럼 인생의 끝을 쇳소리가 나게 맺는 사람들을 역사는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내가 리게순을 잊지 못해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리게순과 같은 여투사는 세계에 대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영적인 생애는 혁명적인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리게순은 조선민족이 낳은 참된 딸이며 여성혁명가의 훌륭한 본보기의 한 사람입니다. 항일혁명 투사 리게순 동지의 유해가 여기 혁명열사릉에 안치된 것은 1989년 5월이었습니다. 묘태전 10월에 압록강 대안에서 지척에 바라보이는 장백현 제1완전소학교 자리의 근처에 있는 덜무지 속에서 이름 모를 한 구의 유해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 인민들의 목격과 또 그 속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 그 유해가 다름 아닌 리게순 동지의 유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목숨도 소슴없이 바쳐 혁명가의 전원과 절개를 지키고 빛나는 최후를 마치고도 수십 년 세월을 덜무지 속에 묻혀 눈비를 다 맞아온 리게순 동지를 생각하시며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고 애석해하시며 비통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이국의 산야에 쓰러진 여전사를 위해 지체 없이 리게순 동지의 유해를 덜무지 속에서 이장해서 분묘를 쓸 때 대한 문제, 또 조국에 내다가 혁명열사릉에 안치할 때 대한 문제 등 이렇게 돼서 리게순 동지의 유해를 조국 땅에 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2살 때 어머니와 헤어져 얼굴조차 모르던 그의 딸이 혁명열사릉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항일의 여투사 리게순 동지. 그의 반신상은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리게순 동지와 같이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해 가정도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있어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가 이력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선열들 낯설은 산야에 청춘을 물었던가. 사랑이었네, 조국의 미래였네, 아이들의 웃음이었네. 밝게 웃어라, 활짝 피어라. 너희 그릇 우리의 기쁨. 내 사랑 다리라 후대들을 위하여. 지난 2021년 12월 25일 신의주시의 압록강요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한 쌍의 청춘 남녀의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신랑은 특유용예군인 정경성 동무였고 신부는 압록강요관 노동자 강주옥 동무였습니다.
특류용의 군인의 일생의 길동무가 된 강주옥 동무. 그는 어떻게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누구나 처녀 시절은 꿈 많은 시절, 선택의 시절이라고 합니다. 강주옥 동무도 자기의 꿈과理想을 설계하고 함께 실현해갈 훌륭한 인생의 길동무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마음속에 한 청년이 조용히 자리 잡게 된 것은 2년 전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올랐던 주옥 동무는 한 특류용의 군인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불구의 몸이 됐지만 여전히 병사 시절처럼 락천적으로 살고 있는 정경성 동무가 이 세상 더없이 훌륭해 보였고, 그럴수록 그를 더 위해주고 싶은 마음속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강주옥 동무였습니다. 용해군인과 첫 인연을 맺고 그를 위해주던 나날, 주옥 동무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씨앗이 심산의 꽃처럼 남몰래 움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경성동지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한식설이 돼서 용해군인 경성동지를 친혈우처럼 따뜻이 닮아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경성 동무를 위해 자기들의 진정을 바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돕고 이끌어가며 만난을 웃음으로 헤쳐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가 책이나 영화에서 보아오던 감상적인 굴줄이 아니었습니다. 용해군인의 아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영화의 장면들에서 본 것이 전부인 주옥 동무였습니다. 특류 용해군인의 아내, 그 자체는 직업을 대신합니다. 가정주부라면 한개 가정을 이끌기도 힘든데 한생토록 헌신해야 하는 특류 용해군인의 아내가 된다고 할 때 가까운 사람들의 근심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옥 동무의 결심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데서 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우리 시대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특류 용해군인 정경성 동무를 위해 그가 꽃피운 동지적 사랑은 날과 달을 이어서 끝내는 두 심장을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참다운 사랑으로 인생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정경성, 강주옥 동무들과 그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정녕 그것은 사랑과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화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넘치는 사랑과 정이 변함이 없기에 이들이 피운 미덕의 꽃은 사시장철 아름답게 피어 있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덕과 정이 공기처럼 차넘치는 사회, 서로 돕고 이끌며 고락을 같이 나누는 미덕의 화운 속에서 꽃피나는 아름다운 생활의 주인공들을 찾아 떠난 우리의 취재길은 계속됩니다. 향기가 그윽하고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는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장미는 잎지는 또는 사철 푸른 똘기나무이거나 동글성 식물입니다. 줄기와 잎에는 가시가 많습니다. 꽃은 줄기 끝에 하나씩 피는데 외첩인 경우 꽃잎이 5개, 만첩인 경우 꽃잎이 100개나 됩니다. 꽃의 직경은 1cm로부터 15cm에 이르며 흰색,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을 비롯해서 색깔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3만 종의 장미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불과 200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꽃들입니다. 산과 들에서 야생적으로 자라던 장미는 세계적으로 100 내지 150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년 동안 꽃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품종 개량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자연계에 없던 수많은 장미 품종들이 새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현재 널리 재배되고 있는 장미들은 19세기에 아시아의 장미와 유럽의 장미를 섞붙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장미 품종을 들이고 세계에 널리 퍼치는 데서 아시아의 장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미가 바로 해당화와 찔리나무입니다. 해당화는 더위에 견디는 능력이 약한 반면에 추위 견딜성이 높고 서금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며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뛰어난 추위 견딜성과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우점을 가지고 있는 해당화를 인공 교배해서 품종 개량을 널리 진행했습니다. 해당화를 개량한 장미는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찔리나무 역시 아시아의 장미인데 특성은 가지를 많이 치고 줄기가 동글지며 향기그윽한 꽃이 많이 피는 것입니다. 꽃송이의 크기가 작고 꽃이 밀집되어 피는 장미들이 바로 찔레나무로부터 개량된 품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미들은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힘이 있어 보이고 높이 자라는 동굴 덕분에 장미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立체적인 공간 조성으로 해서 종원 조성과 공원 조성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3만 종이 달하는 장미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미는 편의상 나무 모양과 연중 꽃 피는 횟수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 모양에 따라서 포기 장미류와 동굴 장미류로 분류합니다. 포기 장미류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들인 똘기나무 모양의 장미들이 속합니다.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며 추위와 습기에 대한 견딜성이 비교적 강합니다. 동굴 장미류에는 줄기가 길게 자라 동굴지는 장미들이 속합니다. 동굴 장미는 자라는 형태에 따라서 똘기나무형 동굴 장미와 줄장미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장미는 연중 꽃 피는 횟수에 따라
한 계절 장미와 두 계절 장미, 사계절 장미로 나눕니다. 한 계절 장미는 한 해에 한 번 꽃이 피는데 이른 봄에 핍니다. 두 계절 장미는 한 해에 두 번, 다시 말해서 봄과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사계절 장미는 생육에 적합한 온도가 보장되면 사계절 꽃이 핍니다. 수수천 년 야산이나 바닷가 기슭에 조용히 피어나던 소박한 장미들이 인간의 손길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품종 개량되어 거리와 마을을 이채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석공은 과연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